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학교에서 진도는 혹시 묘시생 이후 진도 나가신 분 있나요? 없어요? 다 묘시생까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죠? 예. 그러보다 많은 친구들. 여러분 그래 잠깐 드리는 얘기지만 수행평가 때 AI 뭔가 쓰시는 거, 예,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남들 수능 도구를 나만 안 쓸 수 있나. 근데 이제 다만 AI를 쓰실 때는 항상 한 번쯤 내가 결과물을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뭔가 그런 거 검증하지 않아서 살짝 뭔가 여러분들 배우는 교재나 이런 거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아, 이 자식 AI 썼구나 너무나 쉽게 알아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하실 때도 AI 쓰실 때도 한 번씩 꼭 검증을 해보시고요. 네, 오늘 나갈 작품은 묘시생입니다. 예, 묘시생. 아, 아니에요. 갑자기 또 궁금해요. 집에 고양이 키우는 사람 물어보려다가 한번 참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본문의 내용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살펴봤고 오늘은 좀 본문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네, 출제 요소들이나 이런 어떤 내용 파악하는 것들 여기에 신경 써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이 몸은 5번 죽고 5번 살아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 그렇죠.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거 대사 부분이 아니라 문장. 안녕하십니까? 서술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서술을 하는데 이 몸, 즉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어때? 이 작품의 서술자, 작품 안에 있습니까? 작품 밖에 있습니까? 작품 안에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바로 1인칭 시점이라고 불러요. 네,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2학년 여러분들에게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건 조금 이제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자가 여러분 만약에 작품 안에 인물이다. 작품 안에 뭐 물론 여기서는 인물이 아니라 동물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그냥 인물로 할게요. 인물일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소설을 1인칭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술자가 작품 밖에 따로 있는 어떤 존재예요. 작품 속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 따로 있는 존재예요. 마치 그냥 작가 같은 존재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소설을 3인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1인칭, 3인칭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작품 안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하는 식으로 1, 2, 3, 4, 5번 성질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을 말하는 게 작품 안이다. 3인칭을 말하는 게 작품 밖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변형되어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어때? 자, 이 첫 번째 줄 서술을 봤을 때 지금 이 글을 써주는 사람,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고 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우리는 여기서 이 소설이 1인칭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사실 내신 작품이고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테니까 1인칭 시점 중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주로 펼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소설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항상 서술자. 여러분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소설을 읽는다. 소설에서는 항상 서술자가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범위 뭐였어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거기도 서술자 문제 나왔었잖아요. 오씨, 나 너무 심지 중에 이거 틀린 거 같은데. 이걸 틀려? 아니 왜냐면 여러분 황만근의 서술자 누구였어요? 3인칭 존재형 작가였죠. 그럼 어때? 왜냐면 그게 정답선지였는지 오답선지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뭐가 있었어요? 작품 속의 인물들이 서술자를 뭔가 구박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려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오답선지였나 정답선지였나 그랬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때? 황만근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데 작품 속의 서술자? 이런 말이 김민수가 그냥 X를 치고 넘어가셨어야죠. 누군지 기억은 안 나. 누가 틀렸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인칭, 3인칭 그냥 외우지 마시고 작품 안이 1인칭, 작품 밖에 써주는 사람이 있어 3인칭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이 소설의 중요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예.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소설에서는 소설자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볼게요. 발음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자, 출생.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최초의 출생을 포함하면 5번 죽고 6번 살아났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출생이란 살아나는 것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다르니 역시 5번 죽고 5번 샀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고양이 주제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고양이 주제라니. 고양이 굉장히 훌륭한 생물이 될 수도 있죠. 네, 계속해서 가볼게요. 어느 쪽이든 굳이 말하자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모처럼 뜨거운 이 몸에서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이 몸을 먹어치우려는 염증의 물일 뿐.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교사형 교과서, 주석 교과서가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까? 바로 주인공인 고양이가 몸이 아파서 열이 나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약간 생물 이과 생물 배우신 분은 이제 내 몸에 열이 왜 나? 염증 때문이야. 굉장히 좀 이과적인 표현 아닌가요? 죄송해요. 이거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고양이 주제에 뭔가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건 이 염증 때문이야. 굉장히 어떤 이과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Sorry.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염증의 물일 뿐 차갑지도 뜨겁지도 못한 채로 간신히 생각을 이용하고 있으니 이 몸은 곧 죽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 서술자인 고양이가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몸에서 열이 나고 있고 염증이 내 몸에 가득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시력도 사라졌다. 거의 바닥에 닿은 턱을 통해서 흙 냄새를 맡는다. 이미 이 몸은 시방 인간들이 둘러온 장막 안에서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이것과 비슷한 감정들 늘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이야. 김정은이 미사일 좀 아니 죄송해요.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었지. 여러분들이 김정은이지만 저 때는 이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이 미사일 좀 쏴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세계가 박살나고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때? 이 고양이라는 사람은 지금 자기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이 몸을 더럽히는 세계, 즉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겠지. 인간의 세계를 말하는 거겠지.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가 완파, 박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안 그래? 내일 시험인데요. 김정은이 미사일 안 쏴주나? 세계가 완파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여기 모범생들만 있다?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모범생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볼게요. 봅시다. 이런 세계가 완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들의 세계가 부서졌으면 좋겠대요. 이를 교과서에서는 인간을 향한 적개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고양이 인간한테 굉장히 많은 고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순간 인간들의 세계가 박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묘생 15년. 그렇지. 저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때? 묘생. 여러분 인간이면 인생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 묘가 고양이 묘자거든요. 즉 어때? 인생 15년이 아니라 묘생 15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서술자의 정체가 고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묘생이라는 단어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묘생 15년. 인간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몸이다. 어떻게 고양이 이름이 몸? 죄송합니다. 재밌는 이름이죠. 나는 인간의 우방이 아니다. 우방은 여러분들 같은 편을 말하는 거죠. 이 부분도 어때? 아까 인간 세상이 완파 부서졌으면 좋겠다. 나는 인간의 편이 아니다. 역시 인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인간에 대한 이런 분노, 적개심들을 가득히 표현하는 부분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챙겨야 할 건 이 소설의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이 소설의 서술자가 바로 고양이라는 것이죠. 네, 죄송해요. 여러분 이 소설이
굉장히 좀 나름 최신 소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실리려면 적어도 한 3, 40년은 된 소설이 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2010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10몇 년밖에 안 된 소설이야. 네. 그래서 이제는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고양이가 쓰는 소설이 다 나오는구나. 제가 이제 한숨을 쉬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 고양이가 서술자로 쓰여지, 고양이가 서술자로 설정된 소설, 굉장히 좀 요즘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챙겨봤고요. 좋아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평생 먹을 것을 두고, 평생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과 경쟁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필요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의식주죠. 뭐 고양이니까 사실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즉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식에 관련된 부분과 거주에 필요한 주에 관련된 부분. 즉 인생에서 굉장히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 식과 주에 관련된 부분을 두고 인간과 경쟁했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교과서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죽을 위기에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어때? 여러분 이 소설 혹시 학교에서도 수업을 좀 나가셨나요? 수업은 전혀 안 나갔어요. 이 소설의 지금 시간 순서, 타임라인을 그려보면 어때요? 현재 위기에 처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지. 그랬을 때 우리 성립할 수 있는 거 뭐야? 이 소설 여러분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 있어요. 뭐라고요? 역순행적 구성이 뭔데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문학 용어를 익힐 때 뭔가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 반대말을 생각하면 되게 편할 수도 있어요. 반대말은 뭔가 순행적 구성이겠지. 순행이란 뭐야? 시간의 흐름대로 써준 글을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건 어때요? 현재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시간을 거스르는 즉 역순행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 형태를 띠고 있다. 역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보죠. 경쟁했다고 말하기로 부끄러울 정도로 쫓겨다니기만을 반복했으므로 평생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을 원한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직접적인 심리나 태도를 알려주는 단어들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항상 숨겨진 심리나 태도를 찾는 데 집중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문학에서는 직접적으로 쓰여있는 이런 태도나 심리와 관련된 단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이 원한이라는 태도는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서술자인 고양이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 태도가 원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양이 주제에 인간에게 원한을 가져?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 밑에 내용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평생 먹을 것과 거주를 두고 인간을 원한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까? 내게도 삼색털이 아름다운 비율로 섞인 어미와 형제들이 있었다. 그렇죠. 고양이 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때요? 모두 죽었다.처럼. 오케이. 미심쩍은 고기를 나누어 먹고 피를 토하다가 딱딱해졌다. 그러면 그렇지. 교과서 해석이지만 이 부분 잘 봅시다. 내게도 형제들이 있었다. 모두 죽었다. 고기를 먹고 딱딱해졌다. 이거 어때요?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거든요. 이거 엄청 비극적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서술을 한다고 생각해볼까? 여러분 어떻게 서술할 것 같아요? 내게도 아름다 모두 죽었다. 죽여버린 인간들. 나는 눈물을 펑펑 흘렸다. 너무 슬펐다. 막 이런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어때? 죽었다. 딱딱해졌다. 굉장히 비극적인 요소인데도 이거를 굉장히 차갑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죠? 비극적인 요소를 담담한 어조, 담담한 서술로 표현해주고 있다. 비극적인 요소를 담담한 서술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인물의 심리 태도뿐만 아니라 이런 서술의 태도를 알아내는 것도 역시 이 소설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가족과 형제들이 죽은 얘기를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지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볼까요?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은 8마리 형제를 가는데 가장 쇠약해서 어미가 물어다준 고기를 입에 대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히려 허약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못 먹었고 살아나게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다. 홀로 살아가다가 미용미용 울었다. 죄송해요. 미용미용. 의성어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젊은 소설이라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야옹야옹이 아니라 미용미용 약간 미국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영어 잘하시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옹야옹 하지만 여기서 막 M, O, W인가? 이거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어식 느낌이 나는 의성어를 쓰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얘기와 연결시킬 수 있죠. 예. 물론 이게 보기나 이런 자료로 제시될지 모르겠지만 한참 좀 그랬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좀 똑같게 얘기하면은 그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뭔가 이제 캣맘이라는 좀 멸칭 섞인 표현으로 표현했고, 근데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그렇죠. 캣맘이 주는 막 물건에 막 독극물 같은 거 섞어놔서 고양이가 죽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예. 물론 그 고양이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캣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양이 자꾸 늘어나면 뭐 쓰레기 봉투 뒤지고 음식물 쓰레기 막 지저분해지고 이러니까 뭔가 그런 것으로 굉장히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러게요. 아 왜 갑자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타이레놀을 먹으면 죽는데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웃으면 안 돼. 타이레놀을 먹으면 죽는데요. 옛날에 그 킴맘치라는 사람들이 막 사료 뿌려진 데다가 사료 이렇게 두는 거 쓰다가 타이레놀 가공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그 현실의 일들,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된 일이지. 요즘에도 핫하지만 한 5, 6년 전에도 굉장히 핫했었죠. 10년 전에도 핫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뭔가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길고양이 막 혐오하고 그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 독이 미심쩍은 고기도 맞아요. 그 길고양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화풀이 하고 싶은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치일 겁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봅시다. 눈이 내렸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쓰냐면 여러분 소설 여러분도 중학생 때 신나게 배웠을 거예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맞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린다는 이 계절적 배경, 이것도 한번 배경 정보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내렸다. 내리는 동안 자취 없이 녹아내릴 정도로 미약한 눈이었으나 오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사락사락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락사락 역시 어때요? 의성어죠? 시였으면 굉장히 중요했을 거야. 시에서는 이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의 사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소설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의성어, 막 의태어 활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선지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역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락사락 의성어가 사용된 부분이고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더는 물 기운도 없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다. 그 무렵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죠. 인간에게 발견되었다. 발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비가림 역할을 하는 널빤지 틈으로 둥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죠. 비가림 역할을 하는 널빤지 틈으로 둥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은 이 인간의 행동이지. 인간이 어떤 고양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고양이가 이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의 정체는 뭡니까? 밋밋한 얼굴을 가진 노인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나는 경계했다. 그렇죠. 나, 이 소설의 서술자, 고양이, 작품 안에 있는 거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경계했다. 왜 경계했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 이 고양이, 인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생기를 잃어 납작해진 어미의 등 뒤로 대피해 노인을 노려다보았다. 그가 널빤지 틈으로 손을 넣었다. 잔뜩 없었으나 그 손에 잡혀 노인의 방으로 옮겨졌다.
노인의 방. 이것도 괜히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길거리에서 노인의 방으로 공간적 배경이 이동되게 되죠. 뭐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에서 항상 여러분 장소의 이동이 나오면 그걸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 노인의 방에서 있었던 일인지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인지 이러한 사실 확인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적 배경, 장소가 이동했다라는 정보가 나오면 일단 소설에서는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방으로 옮겨졌다. 계속해서 볼게요. 노인은 딱딱한 침상에 걸터 앉아 나를 무릎에 올렸다. 노랗게 마디진 손가락으로 내 발이며 목을 주물렀다. 이따금씩 얼굴 높이로 들어서 입김을 불어넣고 다시 주물주물 만든다. 이 과정 중에 나는 체온을 받았다. 이 체온이라는 것, 인간의 도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인간의 도움, 인간의 체온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체온을 받았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편집 넘어가보면 고양이의 몸으로 인간의 체온을 받아들였다. 인간의 앞발이랄지 그들도 나름 손이라고 구별해 부르는 오목하고 주름진 부분에 배를 붙이고 눈꺼풀 속이 빨개지도록 짜릿한 체온을 빨아들였다. 실수였다. 실수. 지금 어때요?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고양이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고양이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실수였다고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고양이 아닙니까? 이 피부 살려줬더니 실수라니. 아, 죄송해요. 실수였다. 실수고 뭐고 판단할 겨를도 없는 어린 몸으로 저지른 일이었으니 그 뒤로 몇 번이고 되살아나는 유별난 목성이 되었다. 고양이로서 말하자면 자신은 더러워졌다. 이것도 어때요? 인간에게 구조를 받은 인간의 뭔가 역할로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죠.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난 더럽혀졌어 라고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태도가 적개심이었잖아요. 그러한 적개심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게 실수고 내 몸은 더럽혀졌고 라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더러워졌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몸으로 살게 된 뭐라고 할 수 없는 평생의 시작이었다. 계속해서 봅시다. 노인은 눈썹도 별로 돋지 않은 얼굴을 내게 들이대고 있다가 촤 하고 말했다. 나는 마침내 데워진 뱃속에서 치민 것을 캡토했다. 노인은 다시 한번 혀 하고 말하더니 손을 오므렸다가 폈다가 하며 이 몸을 이리저리 굴렀다. 다갈색 벽들과 낡은 상원들이 빙글빙글 돌았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노인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노인의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양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 뭔가 마사지도 해주고 뭔가를 잘못 먹어서 죽지 않았을까 토하게도 해주는 살리기 위한 노인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앞부분까지 우리 쭉 살펴봤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해보죠. 자, 중요한 부분의 주거입니다.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은 곡시노인이었네요. 노인에 의해서 보여졌는데 그 노인이 바로 곡시노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곡시노인은 상가 세입자의 돈을 받아 장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난다. 한번 볼게요. 지금 곡시노인에 대한 정보가 이만큼 제시되고 있거든요. 곡시노인은 상가 세입자의 돈을 받아 장사장이라는 사람을 전달하는 이 사람의 일이 소개되고 있고, 노인은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그 가운데 쓸만한 물건을 줍거나 상가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모아 먹는다라고 되어있죠. 그럼 어때요? 그렇지. 건물주한테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쓰레기 정리하는 일도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주어서 쓰레기에서 쓸만한 물건을 주어간다든가 이게 진짜 슬프죠. 사람들이 먹고 내놓은 음식을 모아먹는, 즉 이 생활을 봤을 때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이 노인 인물에 대해 소개된 정보를 봤을 때 우리는 노인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제 생활이랑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보이스를 뒀네요. 저도 그래요. 네.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소풍이가 평소와는 다른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상가 상인들은 노인을 꺼리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자, 상가 상인들이 노인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이죠. 상가 상인들은 노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꺼리고 불쾌하다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 말쑥한 그의 모습에는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의 좀 중요한 정보예요. 말쑥한 모습. 노인이 그래도 어떤 이 청결 상태라던가 이 겉 모습 외양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 저런 벌써 어때요? 이게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노인은 건물주도 아닌데 건물주에게 가는 돈을 뭔가 대신 전달해주고 있죠. 예. 이런 사람은 굉장히 슬프게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 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거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누가 내 돈 가져간다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그렇죠. 저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예. 제가 옛날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언제였죠? 아무튼 군대에 갔다 왔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어떤 제 집 근처에 진짜 작은 동네 보습학원에서 애들 한 3명 데리고 뭔가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바였어. 그래서 아마 한 1시간 수업해주면 한 돈 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5만 원? 아, 나름 세지. 근데 저는 1시간 좀 넘게 수업해줬었는데 아무튼 어때? 이거 1시간 수업하면 한 5만 원 정도 벌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수업을 끝내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 4차선 도로가 사실상 차가 잘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차가 안 다니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무단한 횡단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서는 거야. 그래, 선생님 무단 횡단하셨습니다. 그러고 뭐야? 7만 원짜리인가 이제 경찰권을 끊더라고요. 아니, 젠장 나 지금 나 수업하고 5만 원 벌었는데 7만 원 가져가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1시간 넘게 수업하고 5만 원 벌었는데 요 한 10초의 실수로 7만 원을 가져가니까 정말 화가 나잖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경찰한테 욕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경찰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사과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 뭔가 나의 인간의 어떤 가장 이 바닥에 딸린 정말 추악한 모습이겠구나 이걸 본인이 느꼈거든요. 아,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 내가 이 정도로 정말 추악한 사람이구나. 저도 모르게 이걸 막 다 설명해 경찰한테. 아니, 저 지금 가서 5만 원 먹고 왔는데 7만 원 끊어가시란 말이야. 구절절 말하면서 막 이러면서 씨발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어요. 아니,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경찰분이 진짜 인격자였어. 저 같으면 경찰한테 욕하신 거예요? 또 더 비싼 거 끊어버리겠지. 됐어요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직도 제 인생에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분도 있는데 경찰한테 욕한 이상한 새끼 아니야? 오해하시지 말고 가장 인생에 부끄러운 기억 같은 걸 하나 말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큼 어때? 나한테서 돈 가져가는 사람들은 성인들한테 굉장히 미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근데 곡시 노인의 어떤 직업 같은 게 뭐야? 건물주 대신에 돈을 걷어가서 건물주한테 전해주잖아. 그럼 사실 이 상가 사람들은 건물주보다도 이 돈을 가져가는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곡시노인이 더 미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곡시노인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 겉모습이라도 좀 말끔하게 계속 꾸미려고 했던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 아무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 옛날 부끄러운 썰을 들려드려서. 좋아요. 아무튼 계속해서 볼게요. 나의 눈에는 먹고 사는 길을 경쟁한다는 면에서 사람이나 곡시 노인이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금에 보세요. 나의 눈이 뭐야? 이거 고양이의 시선이잖아. 고양이가 인간을 봤을 때는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곡시 노인 미워하잖아. 싫어하잖아. 근데 어때? 그 곡시 노인을 미워하는 상가 사람들이나 곡시 노인이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어차피 쟤네들도 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잖아. 이러한 측면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이 고양이를 서술자로 돕기에 나오는 효과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뭔가 인간들이랑 이런 것이지 하는 것보다 고양이의 시선에서 왜 쟤는 쟤를 미워하지? 다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 먹고 사는 일을 경쟁하는 거잖아. 한다고 좀 편견이 없이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의 시선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뭔가 사람 캐릭터에 대한 편견이 없는 이러한 효과가 여러분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좋아요. 그 경찰관분은 잘 계시겠죠? 아 갑자기 생각났어. 누가 나한테 돈 가져가는 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볼게요.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대들은 인간들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서술자가 고양이니까. 그렇다면 인간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 외에 중요하게 여기면 추구하는 다른 것이라도 있단 말인가? 왜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지?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밑에 있는 여러분 교사님 교과서의 해석을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곡식노인을 무시하지? 그러면서 왜 돈 받아가는 인간이라고 저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은 왜 곡식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고양이의 시선에서 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두 번째 줄, 상가 묻는다면 고양이 따위가 알까? 도대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만으로도 각박한 인간 세상사를 길에서 빌어먹는 고양이 따위가 알까? 라면서 지금 인간 세상사의 특징이 하나 소개되었지. 이 작품에서 보이는 이 인간 세상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먹고 살기만으로도 각박한 게 인간 세상사라고. 그렇죠. 이건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 시선입니까? 인간의 시선입니까? 인간의 시선이죠. 왜냐면 이 질문 누가 던진 거야? 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각박한 거 고양이 따위가 알아? 이거 인간들의 질문이에요. 그럼 어때? 인간들도 스스로 이 세상이 먹고 살기 각박하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양이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니까 인간의 시선이라는 거 한 번쯤은 체크해 두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먹고 사는 것이 진짜 힘들죠. 예.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참았습니다.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게 힘든 이 인간의 일을 길에서 비워먹는 너 고양이 따위가 아니? 그럼 면박이나 들을 수 있을까? 먹고 살기를 방패 삼아서 이 몸처럼 조그만 생물과의 공생조차 생각할 여지도 두지 않는 짐승의 대답이란 기대할 것도 아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먹고 살기를 방패 삼아서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이 조그만 생물과 공생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 짐승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고양이 눈에서 뭐 인간도 짐승처럼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장면이 보였죠? 곡식노인의 캐릭터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볼 때는 이상하다는 거야. 어차피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왜 미워하고 왜 저 사람을 무시하지? 고양이의 눈에는 그 차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제시된 정보들이 뭐예요? 내가 이런 의문을 갖는다면 인간들이 와서 뭐라고 할 거라고? 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고양이 따위가 뭐 알아? 이런 질문을 하겠지만 고양이인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보이는 그런 공생조차 생각할 여지가 없는 그런 짐승들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그 고양이의 생각이 쭉 제시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못 믿고 보니 외로우면 울었고 배고프면 먹었다. 이거는 뭔가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고양이이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자유로운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저 외로워요 그러면 죄송해요.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연출되겠죠. 저 점심 못 먹는데 밥 좀 먹으면서 수업할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저 새끼
뭐야라고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몸, 고양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느끼는 자유로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우는 게 이게 굉장한 자유라니까요. 예, 저 지금도 사실 울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안 했죠? 예, 아무튼 이게 고양이로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보자. 상놈의 고양이, 저놈의 고양이, 저런 고양이 새끼들. 이 표현들을 볼까? 상놈, 저놈, 새끼.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비속어잖아. 전부 다 욕하는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 고양이를 보고 있는 인간들의 어떤 시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선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고양이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인간들의 시선이 들어간다. 근데 무시받고 차별받는 사람도 누구 있었죠? 곡신노인.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나 곡신노인이 서로에게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요?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는 데서 곡신노인과 고양이는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먹고 살기도 고단한데 고양이마저 성가시게 해. 이거를 지금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고단하다는 어떤 이 핑계로 고양이마저 고양이를 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그럼 어때? 길고양이를 함부로 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들의 핑계라고 보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고단한데 고양이마저 성가시게? 그러니까 괴롭혀도 되지. 한다면 한창 공명하고 있는, 공명하다라는 것은 이제 공기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어때? 소리 내는 거. 아까 뭐라고 나왔죠? 미용미용. 미안. 죄송해요. 아까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내 조그만 두 개 외거처럼 뜨거운 물을 뿌린대요. 고양이 울고 있으면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는 거야. 인간들이 먹고 버린 음식을 뒤지는 입을 막 때리고, 그 고양이가 막 먹이 찾고 있으면 막 때리고 막 입을 이렇게 때리는 거야. 저런. 자, 그래서 길고양이를 괴롭히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제시되고요. 그 행동들이 뭐야? 싱싱풀이나 놀이가 아니고 단지 먹을 것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을 구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한마디로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뭐 재미로 쓰레기통 뒤지겠습니까? 생존의 노력 중에 하는 건데 어때? 그때 누가 괴롭히고 맞으면은 더 나쁜 감정,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중부정이 사용된 문장이고요. 그렇죠. 이중부정이 사용된 문장을 통해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 고양이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원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선지 맞을 수 있는 선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놀고 있을 때 장난친 별로 화가 안 나잖아.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고양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송해요. 왜 자꾸 웃음이 나지?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날 괴롭히니까 더더욱더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한 같은 고양이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마지막 두 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들도 고양이 못지않게 우는 경우가 다반사 자주 있다는 거죠. 즉 인간도 자주 울어요. 그런데다가 이 개, 세 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생물이 인간이에요. 뭐라고요? 이 논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 인간도 고양이 못지않게 울어요. 인간은 이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생물이에요. 그럼 어때? 이런 1번, 2번을 근거로 잡으면은 그렇지. 인간이 고양이를 비판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1번, 2번 근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 고양이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고양이의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 제시된 겁니다. 인간도 울면서 인간은 더 시끄러우면서 왜 우리들한테 뭐라고 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억울해서 땅을 치고 싶은 노릇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것이다. 둥지 이몸이란 짐승 역시 먹고 사는 것을 제일로 여기는 처지. 먹고 사는 일로 따지자면 어느 짐승의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는 누구도 간단히 말할 수 없는데도 마치 자기들만 살아갈 처지가 있다는 가치가 있다는 듯이 아무데나 널널 흘리는 인간들이 승하는 세계야. 단지 시끄럽고 거칠 뿐이니 완파되는 표현이 좋을 것이다. 길게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어떤 논지, 약간 독서처럼 논지를 정리해보면 어때요? 어느 짐승의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지는 누구도 간단히 말할 수 없다. 이건 어때?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에게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 같은 거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 인간이나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 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 어떻지? 인간들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더욱더 인간이 꼴보기 싫은 겁니다. 뭐라고요? 왜 고양이의 어떤 논지적 약간 독서 느낌이긴 한데 이 고양이의 논지전개 방식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만 가치 있다고 하는 거지? 정말 꼴보기 싫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들이 승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완파되는 것이 좋겠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반응이죠. 인간들의 세계는 부서졌으면 좋겠어. 김정은이 내일 미사일을 쏴줬으면 좋겠어. 아 미안하다. 완파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의 어떤 생각이 쭉 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니에요. 굉장히 좀 무서운 소설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들 망해라. 인간들 망해라. 인간들 죽어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곡신노인은 점심을 먹고 나면 선선한 자리에 앉아 양지를 바라보았다. 깡통과 담배꽁초가 박힌 화단을 등지고 앉아서 사람들이며 자동차면 끊임없이 흐르는 거리를 바라보았다. 오, 곡신노인의 어떤 행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특징은 어때요? 별로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앉아서 바라보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소개된 곡신노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닦인 유리벽 너머에서 물건을 파는 남자, 물건 파는 남자라고 할게요.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물건 파는 남자가 노인을 유심히 지켜보는 일이 잦았다. 그렇죠. 왜 유심히 지켜보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려고. 마음에 안 드니까 쫓아내려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소설의 출제 포인트들이 있죠. 소설에서는 여러분 항상 여기에 적을게요. 행동이나 대사에 어때? 이런 식으로 밑줄 긋고 막 기억, 니은, 디귿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행동이나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의도나 심리 혹은 태도를 파악하게 하는 문제를 정말 자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소설의 1번 출제 포인트예요. 이런 데다가 항상 기억, 니은, 디귿 붙인다. 행동이나 대사의 밑줄을 긋고 거기서 알 수 있는 의도나 심리나 태도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소설에서 정말 자주 나온다고요.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지금 어때? 남자의 행동 하나만 제시된 거야. 유심히 쳐다본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알 수 있죠? 아, 저 꼬배기 싫은 노인. 쫓아낼까 말까. 뭐라고요? 못마땅하다는 남자의 의도나 태도를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 항상 출제예술의 1순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소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다? 행동이나 대사의 밑줄을 긋고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의도, 심리,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복습할 때도 항상 이러한 설명을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자가 노인을 유심히 쳐다본다는 행위에서 남자가 노인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의도나 태도까지 읽어내는 구절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해두세요. 계속해서 봅시다.
하루는 그가 문을 매끄럽게 열고나 노인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노인에게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말했다. 왜? 그 이유로 제시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유. 장사하는 맛이 떨어져요. 당신 있으면 장사하기 싫어요. 그리고 어때? 오가는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슬픈 이유들이죠.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남자는 노인에게 그 자리를 떠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이제 고양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봅시다. 인간 나름의 영역 다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광경을 나는 흥미롭게 지켜보았대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야? 영역 다툼이지. 원래 영역 다툼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고양이들,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방금 이 고양이가 보기에 저 행위, 당신 있으면 장사하는 맛 떨어져요. 사람들한테 위화감 조성하니까 다른 데 앉아 계세요. 이런 행위를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역 다툼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고양이가 이 남자가 노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영역 다툼이라는 행위로 보고 있구나.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켜보았으나 중요한 건 어때요? 곡시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그뿐이었다. 오, 여러분 역시 이것도 어때? 행위잖아. 남자의 요구, 남자가 꺼지라는 요구를 받자 노인의 어떤 행위, 바지를 털고 일어난다는 행위를 보여줬는데 교과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수히 수용한다는 태도와 연결시키고 있지. 그런 게 문제로 자주 나와요. 행위와 태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그럴 수 있어요. 예. 당신 나가쇼. 예. 강의 그만하고 나가쇼. 교실에 위화감을 조성해요. 수업할 공부할 맛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이제 보이게 바지 풀고 순순히 일어나서 나간다는 거.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거든. 죄송해요. 가끔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강사가 아닌 학생들을 쫓아낼 수 있구나. 학생들도 강사를 쫓아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수업이 쉽지가 않군요. 아무튼 계속해서 볼게요. 휴, 죄송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런 행위와 태도, 행위와 의도를 연결시키는 부분,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바지를 털고 일어난 그뿐이었다. 어쩔 수 없나 보다고 나는 생각했다. 불리한 개체는 밀려나는 법이라는 법, 인간 세계나 묘시생에게나 다를 것이 없는 사정인 모양이었다. 뭐라고요? 불리한 개체는 밀려나는 법이라는 법. 이것이 어때? 인간 세상이나 고양이 세상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등식을 그렸죠? 인간이나 고양이가 같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등식을 두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이 부분도 곡시노인 그리고 길고양이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 우린 좀 비슷할 수 있겠구나. 서로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동물세계의 법이 인간에게 법도 적용되네. 인간이나 고양이나 그럼 어때? 곡시노인과 길고양이가 역시 똑같이 동질감, 다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장님 고양이라고 생각했다. 곡시노인은 이후에도 그 자리를 단념하지 않고 앉았다. 뒤끝이 있네. 계속 앉았대요. 근데 어때요? 물건 파는 남자가 다가오면 노인은 일어나서 바지를 털고 자리를 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번 앉다가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은 쓱 가는 모습. 그렇죠. 곡시 노인이 가고 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 가만히 남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납작한 조각을 집어내어 던졌다. 그럴 때 그는 성가신 듯 얼굴을 찡그렸는데 웬일인지 이 몸은 그게 재미있어서 이따금 그렇게 놀았다. 물론 교과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왜 재미가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고양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를 구해준 노인, 그 노인을 차별하는 남성, 그 남성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 남성이 이렇게 그 남성이 싫어하는 행위, 고양이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남성이 싫어해서 뭔가 조각을 이렇게 던지니까 그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제 노인에 대한 작은 어떤 복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노인 대신 작은 복수를 해준 거예요. 노인 대신 작은 복수를 해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가 성공하고 통쾌해서 지금 이거를 재미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그나마 느긋한 나날이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나마 느긋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고양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부터 이어질 이 서술 부분에서 노인과의 어떤 계속 행위들이 나오는데, 이걸 하는 동안은 그래도 나는 참 느긋했어. 그리고 고양이 스스로가 이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부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나마도 느긋한 나날이었다. 계속해서 봅시다. 쥐라거나 남은 밥이라거나 뭐든 먹고 배가 부르면 편안한 자리에서 발을 핥고 곡시 노인의 방으로 갔다. 여러분 어때요? 이 곡시 노인의 방에서 있었던 일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곡시 노인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그만 두개골처럼 둥근 문고리를 향해 부르면, 이것도 사실 시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조그만 두개골처럼 둥근 물고리,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거죠. 그리고 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직유 표현이 쓰인 건데, 왜 하필 두개골일까? 그렇죠. 뭐 고양이 눈에 그렇죠. 뼈 같은 거나 이제 고양이 눈에서 비유를 한다면 뭐 뼈 같은 비유밖에 들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뭐 그런 비유 표현이 쓰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조그만 두개골처럼 둥근 물고리, 그 문고리를 향해서 부르며 곡시 노인은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나는 그 방에 객장과 선반을 순서대로 밟아서 창으로 올라갔대요. 창이라고 부르기도 묘한 것이었답니다. 본래는 창이 없는 방이었으나 통풍구를 내려고 천장 가까운 곳에 투박하게 뚫어둔 사각틈에 불과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창문 없는 방에서 한번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죄송해요. 문화관 경험이야. 예. 그러니까 창문 없는 방이 얼마나 슬픈 이 느낌을 주는지, 제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제가 딱 한 학기 정도 이제 정확히 창문은 있었어. 근데 창문이 밖으로 나는 창문이 아니라 복도로 나는 창문. 그러니까 밖으로 나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하자면 웃긴데,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대학교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아니 젠장 왜요? 1시간 40분이면 사실 충청도도 가거든. 나는 분명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1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통학 시간에 여러분 왕복하면 이거 하루에 길거리에서 3시간 반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한 번에 힘들어서 저희 학교 그 서문 쪽에서 이제 하숙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가 참 즐거웠는데, 아무튼 근데 하숙을 하는데 뭔가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쌈방을 찾다 보니, 그렇죠, 창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복도로 향해서 이제 구멍 같은 거 하나 나 있는 방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그래도 참 즐거웠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방에 살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집안에 있기 싫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창문 없는 방에 살았던 스토리를 들려주셔서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났어. 좀 굉장히 억울했어요. 내가 저 시간이면 충청도도 가겠다. 근데 왜 서울에 갔는데 저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성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당시 이제 저희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이 24개인가 그랬어요. 레전드. 분당선 타고 2호선 타고 이제 쭉, 그렇지, 분당선 타서 서문에서 갈아타서 2호선 타고 쭉 돌면은 이제, 그렇죠, 그곳이 나왔는데, 신촌역 나왔는데, 24개 지하철로 24개. 진짜 끔찍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또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거리도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등교 시간에 1시간 40분이 걸려서, 아무튼 갑자기 그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서. 옛날 생각하니까 하나만 할까? 네. 그리고 5월이잖아. 근데 막 이번 주에 뭐 체육대회다 뭐다 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죠. 5월은 여러분 대학교도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의 2년 후 여러분들은 대학 축제가 있을까요? 있으실 거야. 뭐 재수학원에 있을 필요는 없으시겠죠? 죄송해요. 저는 재수학원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재수를 했었는데 아무튼 5월 축제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렇죠. 5월에 이제 축제를 하면은 또 까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도티와 관련된 썰이 되거든요. 도티는 아시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희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아마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도티 썰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도티가 이제 고2, 고3 때였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해서 도티보다 하나 이제 1년 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왔고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도티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일 때였죠. 나는 재수했으니까. 도티가 대학년 2학년 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5월 되면은 축제를 하거든요. 5월 되면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 때 뭔가 연예인 불러서 콘서트 이런 것도 하지만 동아리들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밴드 동아리면은 그렇죠. 연주 공연을 하고. 근데 여러분 당시 도티가 무슨 동아리였는지 아십니까? 도티가 힙합 댄스 동아리였어요. 힙합 댄스 동아리. 그래가지고 근데 이 동아리도 공연을 한 거야. 그래서 5월 축제 때 제가 이렇게 노천 극장에서 도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힙합 댄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막 헤드스핀 하고 막 이거 있잖아요. 나이키 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 그거 뭐야? 저거 나이선 아니야? 왜냐면 나이선 그때 도티 이름이 나이선이거든. 좀 나이선 아니야? 근데 도티가 내 학교 축제 무대에 나가서 힙합 댄스 동아리에서 막 이제 헤드스핀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쇼다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힙합 댄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어떤 경쟁을 추구합니다. 네가 잘 추네, 내가 잘 추네 약간 그 경쟁하는 걸 쇼다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힙합 댄스 동아리가 쇼다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네들 춤추면 어떻게 해요? 항상 내가 이거 그냥 보여줘 막 이런 거 보여주죠. 내가 헤드스핀 하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저래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월은 그런 축제가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또 월 재밌게 즐기셨죠? 뭐 체육대회다, 그렇죠, 수학여행이다. 이제 공부해야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무튼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도티스는 또 나중에 또 들려드릴게요. 저 자식 저거. 지금은 안 친합니다. 지금 연락처도 없어요. 근데 고2,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대학에 와서도 이제 그렇죠. 저랑 도티랑 학부가 같아서 도티가 이제 자기 활동하는 그 반에 부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안 간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볼게요. 어디까지 했었지? 그렇죠. 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축제, 5월 축제 얘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실까봐 한 번 정도 이제 썰을 풀었어요. 이 부분부터 봅시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복시 노인은 겨울이라서 바깥이 못시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그 구멍을 널어놓은 채로 항상 두었다. 창 바깥은 낭떠러지처럼 지상을 향해 깊이 떨어지는 외벽이었다. 나는 높고 좁은 그곳에서 도시를 내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만큼의 서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지금 그렇죠. 곡시 노인이 살고 있는 방, 장소적 어떤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부분입니다. 노인이 살고 있는 방이라는 장소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정보들의 내용이 전부 어때요? 창이라고 부르기도 묘해. 틈에 불과해. 서술의 어떤 뉘앙스를 느껴볼까? 여러분 잘 보세요. 창이라고 부르기도 묘해. 그냥 틈에 불과해. 창 바깥은 낭떠러지야. 창 밖이 낭떠러지야. 깊이 떨어지는 외벽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어때? 창이라고 있어봤자 그거 되게 이상하고 창 밖에는 뭐야? 깊은 낭떠러지 같은 외벽이 있어요. 그럼 이 정보 제시된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 이 노인의 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지. 왜? 교사용 교과서가 해설을 주고 있으니까. 방이
열악하다. 즉 노인의 삶의 터전인 집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방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제시되면서 노인이 살고 있는 방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구나라는 어떤 정보가 제시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예. 나는 높고 좁은 그곳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인간들이 어디론가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불빛띠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서 번쩍번쩍 움직이는 불빛들은 언제나 흥미로워서 눈을 빛내며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렇죠. 이 불빛에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한 번만 체크해볼까? 이 불빛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태도들을 한번 볼게요. 흥미. 그런데 어때? 고양이는 인간들 무서워하지. 이 불빛에는 뭐가 있다? 위험하고 사나운. 위험하고 사나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나는 그것을 안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합해볼게요. 흥미롭지만 인간들을 얘 싫어하잖아. 인간 무서워하잖아. 인간들한테 괴롭힘 많이 당하잖아. 그래서 위협고 사납다고 느끼고 있어. 근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지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건 왜예요? 지금 고양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때? 심리적으로 고양이가 노인의 방에서는 자기가 무서워, 흥미로워하지만 무서워하는 도시들 안전하다라는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의 방이라는 이 공간 정보, 제가 항상 공간 배경에서 있었던 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시험에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노인의 방에서 느끼는 고양이의 안도감이라는 심리가 중요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양이는 도시의 불빛을 흥미로워하면서도 그것이 되게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노인의 집이 주는 안도감 때문에 그 불빛을 안전하게 여겨지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노인의 방이라는 공간 배경이 고양이의 안도감이라는 심리를 이끌어낸다는 거, 이 정보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보자. 바깥에도 그런 정치쯤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나는 그 자리가 좋았다. 그렇지. 밖에서도 볼 수 있지만 노인의 방에서 나는 보고 싶어. 노인의 방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호감이 제시된 거죠. 해가 진 뒤엔 그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아졌다. 창틀에서 꼬리로 벽을 쓸어보고는 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따가 몸을 뒤집는 노인의 기척에 눈을 떠보면 그 조그만 방이 마치 천년 묵은 물처럼 어둡고 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고양이 원래 인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 인간을 싫어하는 캐릭터였는데 거기에 가서 잠을 청할 정도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또 소설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여러분 지금 고양이와 노인 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고양이는 원래 인간을 굉장히 미워하는 친구였잖아. 근데 노인의 집에서는 안전함도 느끼고 노인이 자는데 거기 가서 자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여기서 한번 재본다면 고양이와 노인 간에 고양이가 느끼는 노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할까? 천연목은 물처럼, 역시 이것도 어때요? 비유 표현이죠. 비유 중에서도 지구 표현이고요. 이거를 지금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천년 묵은 물. 이거의 원관념이 뭐야? 방이잖아. 지금 방을 천년 묵은 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관념, 보조관념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썼을 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원관념이고 그 빗대어서 들이댄 물건이 보조관념이잖아. 방이라는 원관념을 천연 묵은 물이라고 보조관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비유, 지급법이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반짝이고 역동적인 도시와는 상반된, 즉 뭐야? 대비되는 곡시 노인의 어둡고 무거운 방이라고.
즉 천년 묵은 물이라는 이 비율을 화려한 도시와 대비되는 어둡고 무거운 비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이 설명 없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은 비유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잠잘 때는 뭔가 깊이 빠져서 푹 자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천년 묵은 물, 잠 잘 오는 장소 약간 이렇게 미안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교과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신은 그렇습니다. 내신에서는 천년 묵은 물이라는 노인의 방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화려한 도시와는 대비되는 노인의 어둡고 무거운 방이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년 묵은 물 참 잘 올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걸다 보면 문학에서 문제가 틀리게 돼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위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위기 부분입니다. 상맹인간 개같은 인간 하면서 노인에게 방문객이 들이닥쳤다. 새로운 역시 등장인물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뻔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지만 인물 사건 배경 실제로 문제로 많이 출제해요. 인물에 대한 새로 등장한 인물에 대한 정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어디서 발생했냐? 노인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지.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뻔하게 외우셨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어때? 새로운 날에 방문객이 욕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어느 끈적끈적한 오후의 일이었다. 끈적끈적. 이것도 나름 계절 배경이 될 수는 있지. 여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봄에 끈적끈적하다 보면 잘 안 하잖아요. 여름. 어느 끈적끈적한 오후의 일이었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볼까요?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한 그는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한 번씩 꼭 해보고 싶은 행위야. 네. 닫힌 문 이렇게 차고 왜 드라마 나오잖아요. 해보고 싶은데 아직 잘 못 해보고 있어요. 언젠가 해볼까? 오늘 해볼까? 오늘 쉬는 시간 끝나고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예요. 닫힌 문을 발로 차고 등장한 그는 아래층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인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네요. 장사하는 사람인데 잠을 새며 각종 도구를 진열한 작은 가게에서 물건이나 열쇠를 깎는 남자였답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정체가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죠. 언젠가 나는 그로부터 조기 껍질과 머리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나는 굉장히 이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고양이한테 베푼 호의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어때? 원래부터 그렇게 시커먼 악인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내용 다 알고 있지. 이 사람 어때요? 왜 인간 나 때릴 수도 없고 돈 어디다 숨겼어? 이런 되게 나쁜 인물처럼 보여지지만 이 인물에 대한 과거 정보를 보면 고양이한테 호의 정도는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 소설에서 나오는 뭔가 이게 인물의 다채로운 심정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의 출제 용어로 설명하자면 그렇죠. 잠시만요. 입체적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주로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하죠. 이것도 여러분 국어학원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성격이 쭉 유지되면 평면적 인물이지만 성격에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면 우리가 입체적 인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이 남자는 분명히 작은 생물한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좋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후에 곡신호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또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남자의 캐릭터는 입체적인 인물이다라는 선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누구한테 굉장히 착하지만 누구한테 아마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착한 내가 좋아한다니까 아마처럼 변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이에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농담이에요. 그렇게 착한 애가 나도 좋아한다. 아, 저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에요. 무슨 왜 이런 예시밖에 안 떠오르는 거지? 네. 왜냐면 저 이제 학생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DM이었나 뭐별로 괜찮잖아요 그런 거야.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왜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받은 DM을 보여주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네. 동욱이라는 남자애가 이제 너 예쁘다라는 DM을 보낸 거야. 알고 보니까 뭐 같은 학교 애래. 그래서 진짜잖아요 그런 거야. 누가 너 예쁘다. 누가 너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 되게 고마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찐따가 날 좋아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그때부터 걔만 보면 동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동욱이가 불쌍해. 동욱아 힘내라 막 이러면서. 아무튼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한없이 착한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고백을 했다. 저는 찐따가 나를 좋아해. 화가 날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어떤 여러분들도 전부 다 입체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딴 예시를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무튼 뭔가 아시겠죠? 입체적인 인물. 근데 이건 누가 입체적이지? 뭐 어느 날이나 착하고 어느 날에 나쁜 사람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 부분부터죠. 접시에 남은 것을 멀찍이 던져주고 내가 먹는 것을 울적하게 지켜보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렇죠.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평소에 좀 우물하게 지내는 사람이었나 봐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곡시 노인 정도는 아니어도 거칠게 백발이 섞인 머리, 어깨가 넓었다. 그렇죠. 이 사람도 살짝 나이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네. 그래서 방문객의 외모가 묘사되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보자. 그는 입구에 서서 돈을 어떻게 했어?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뭡니까? 남자가 거칠게 욕을 하면서 곡시 노인을 찾아온 이유, 까닭, 목적이 되겠죠. 돈을 어떻게 했어? 돈, 그 돈 어떻게 했어? 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약한 생물을 도와주고 우울한 놈이라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본문지 앞에서는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좀 현대 소설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착한 인물이고 그렇지만, 그럼 5만 원 벌었는데 7만 원을 가져갔다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다 이런 면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볼게요. 돈을 어떻게 했냐고 외쳤다.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어디로 갔냐고 어떻게 했느냐면 주먹으로 물을 쳤답니다. 그렇죠. 요 돈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노인에 대한 정보 봤었죠. 노인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죠. 가게 사람들의 월세를 걷어서 건물주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었겠지. 그럼 이 돈이, 그렇죠. 이 돈은 뭐겠어요?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월세, 가게세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도 읽으면서 계속 찾아봅시다. 그 돈 전부 어디 갔냐고 어떻게 했느냐면 주먹으로 물을 쳤답니다. 공들여서 열쇠를 깎는데 사용하던 그 손을 폈다 말았다 하면 금방이라도 곡시노인을 덮칠 듯이 바라보았다. 노인은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내 가게세, 그렇죠. 이 돈의 정체가 뭐다? 가게세가 되는 거지. 이 돈은 가게세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게세 당신한테 줬어 안 줬어? 당신 그거 받았어 안 받았어? 남자가 물어도 줬다거나 안 줬다거나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발가락 쪽을 보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곡시노인의 어떤 대응이나 반응 방식을 계속 볼까? 이 사람은 어때요? 곡시노인이 계속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꼼짝도 안 해.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남자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얼굴을 붉히고 서 있다가 노인의 라디오를 집어 바닥에 던졌다. 라디오가 깨지고 부품이 튀었다. 그 속에서 서식하던 벌레 우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상상하면 너무 끔찍한 장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불빛을 보고 허겁지겁 기계수 라디오 버전에 거기서 벌레들이 훅 나타나 다시 들어갔다고요. 죄송해요. 자세히 묘사해서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대답해보라고 남자가 말했다. 말해보라고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라고. 5달치나 되는 돈. 월세가 많이 있네. 5달치나 되는 돈을 왜 가게 주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지 당신이 말해보라고. 그 돈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간지 대답해보라고 하면서 그는 근처에 있던 의자를 접어던져 벽에 던졌다.
부러질 때 벽을 맞고 튕겨나간 의자가 침상에 박혔다. 노인이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있자 남자는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숨을 고르는 것처럼 천장을 향해 얼굴을 들더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고는 도저히 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거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발로 차며 그가 한 발 한 발 노인에게 다가왔다. 노인의 어깨를 잡고 강하게 미쳤다고 끌어당겼다가 도로 밀치기를 반복하며 그는 인간아 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남자가 노인에게 행하는 강압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건 남자의 어떤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굉장히 좀 정성을 들여서 묘사해주고 있죠. 행동 하나 이런 식으로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남자의 모습을 뭐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답선지로 쓰일 수 있겠죠. 계속 봅시다. 그리고 어때? 이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고양이는 인간을 싫어하잖아. 근데 인간들끼리도 어때? 인간아, 나 잡아 이러는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약간 문학의 재미 같은 거지. 고양이를 싫어하는 인간이 고양이는 어때? 인간 진짜 싫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들도 어때? 서로에 대한 욕으로 어휴 인간아, 나 잡아 이러는 말, 욕으로 하는 말로 인간아라는 걸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문학적인 재미지 시험에 출제될 포인트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자. 때릴 수도 없고 인간.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마침내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의 해석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자, 어때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인한테 때릴 수도 없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건네고 있죠. 근데 어때요? 곡시 노인은 그에 대해서 따로 반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어때요? 이 모욕적인 말, 이 모욕적인 대사가 지금 곡시 노인의 뭘 보여주고 있다?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욕적인 대사가 곡시 노인의 비참한 처지와 연결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슬픈 일이죠. 계속해서 봅시다. 마침내 노인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자 책상에 놓여있던 돋보기 단축 필기구 나무 접시 같은 것들이 노인의 발에 쓸려 바닥으로 노인의 빈약한 배 위로 떨어졌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서 노인을 내려다보며 해결해 라고 말했다. 어떻게든 뭐를 팔아서든 해결해. 어떻게든 뭐를 팔아서든 해결해 라고 말하면서 가망 없다는 듯 울적한 얼굴로 방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가버렸다 라고 하고 있죠. 왜 울적함이 들었을까? 이 심리를 추측하는 것도 소설의 역시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힌트는 여기 있어. 울적한데 왜 울적했어? 가망 없다는 듯 울적했거든. 가망이 없다는 건 뭐야? 뭐가 가망 없다는 거야? 내 돈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노인 집안에 가봤자 노인 뭐 가구도 제대로 있지 않고 남들 버린 음식이나 먹고 있는데 5달치 월세가 어디서 노인이 구해내겠어요? 즉 어때? 아이고. 밑에 부분 교과서 해석을 볼게요. 곡시 노인의 형평상 위 문제 즉 어때요? 돈과 관련된 문제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가망이 없다는 듯. 어떻게 보면은 뭐 제시되진 않았지만 조금은 체념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체념 위험할 수도 있고. 체념 여러분 괄호로 쳐서 합시다. 누군가는 이걸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체념으로 안 볼 수도 있어서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가만 없지 하고 돌아서는 이 행동은 체념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해결해라고 뭔가 분노하는 모습에서 완전 포기 안 했는데 체념은 손을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체념은 이거 가로치고 혹시 필기도 10분은 가로치고 이건 이제 세모쯤으로 가능한 선지다. 오케이, 체념적 태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그렇죠. 생각보다 또 많이 못 나갔네. 죄송해요. 주간주간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일단은 쉬는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그렇죠. 긴 이야기를 듣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저희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잠깐 검사해보고 계속해서 묘시생 계속 오늘 끝낼 수 있도록 지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